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개발 잡학상식 아카 알쓸개잡 주인장 유연희입니다. 똑똑. 로크 양방 쿨타임이 왜 이리 길어? 레드선. 근데 너무 예전이라 저도 까먹어서 잠시 3편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편에서 줄창 떠들어댔던 TCP/IP 스택이랑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치는 유튜브닷컴이랑 뭔 상관이냐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었네요. 다른 거 다 잊어먹었다 치고 일단 목적지에 편지를 보내려면 목적지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 컴퓨터까지 가는 주소가 IP였고 그 컴퓨터에서 편지를 까보는 프로세스를 명시하는 게 포트 번호였죠. 반면 브라우저에서 입력하는 건 요래 생긴 URL이라는 주소 체계이죠. 뭐 결론은 간단해요. 브라우저가 URL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로 변환하면 되는 거죠. 일단 브라우저에서 웹 리소스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URL이라는 놈을 먼저 알아보죠. URL은 브라우저가 받아오고 싶은 웹 리소스를 찾기 위해 그 위치를 문자열로 정의한 주소 체계예요. 스킴, 호스트 이름, 포트, 서버에서 파일이 찾을 수 있는 경로와 이름, 쿼리, 앵커 순으로 나열하게 되지요. 콜론// 앞에 사용되는 부분은 스킴이라고 해요. 브라우저가 주소를 어떤 프로토콜로 처리할지 판단하는 데 사용해요. 전송 계층에 필요한 포트 넘버가 여기 있네요. 그냥 가져다 쓰면 되겠죠? 응용 계층에서 http get request에 필요한 파일 경로도 뭐 그냥 URL에 있는 그대로 잘라다 쓰면 되겠네요. 뒷부분에 옵션으로 붙는 쿼리와 앵커는 꼭 네트워크와 관계가 없으니 패스할게요. 이제 IP만 알아내면 되겠군요. 호스트 네임을 웹 세계에서 도메인 네임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웹 서버의 이름에 해당해요. 서버의 이름이라고 하니 서버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아내는데 이 녀석을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죠? 너님들 중에 회사 동료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외우시는 변태는 없을 거예요. 휴대폰이 보급된 이래로 호모사피엔스는 10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가 의미 없는 랜덤 넘버를 기억하길 어려워하니 32비트 숫자로 이루어진 IP 대신 웹사이트마다 기억하기 좋은 그럴싸한 이름을 지어주고 이걸 사용하기로 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것처럼 말입죠. 뭔 개소리야? 사실 사용자는 브라우저 주소창에 풀 URL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보통은 유튜브.com 이렇게 도메인 이름만 입력하잖아요. 이건 브라우저가 웹 클라이언트니까 유저 편의를 위해 알아서 필요한 기본값을 채우는 거예요. 스킴이 없으면 HTTP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포트가 없으면 현재 프로토콜에 맞는 웰노운 포트를 붙여요. HTTP이면 웹서버의 웰노운 포트 80을 기본으로 쓰는 거죠. 커넥션 후 응용 계층에서 get 리퀘스트를 보낼 때 웹 리소스 주소는 그냥 절대 경로 슬래시를 보내요. 대충 유튜브.com만 가지고도 다른 건 다 해결이 되었으니 커넥션에 필요한 서버의 IP 주소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서버의 문자열 이름을 IP로 변환하는 것을 도메인 리졸브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 도메인 네임을 IP로 변환해줄까요? 저의 미천한 임베디드 리눅스 미드레어 경력으로는 호스트가 IP가 되는 길목은 이 세 가지 정도더군요. 임베디드 리눅스에서 등가 교환을 위한 연성진을 치기 위해 getHostByName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제공하죠. 문자열 이름을 넣으면 IP로 교환을 해주는 표준 함수예요. 그런데 리눅스에는 네임 서비스 스위치라는 게 또 있어요. 어떤 이름에 매핑하는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제공할지를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리눅스에서 NS위치 컴프 파일을 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 호스트 땡땡 옆에 뭐가 나열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프로그램에서 get host by name을 호출하면 여기에 나열된 순서대로 들러서 IP 연성을 시도해요. 첫 번째, 파일즈가 설정되어 있으면 IP를 etc 호스트 파일에서 뒤지게 돼요. 여기에 호스트 이름과 고정된 IP를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로컬호스트라는 이름을 127.0.0.1에 매핑을 해놓는 게 기본이에요. 호스트 파일에다가 유튜브.com과 IP 주소를 적어 놓으면 유튜브.com으로 접속하려는 모든 시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IP로 가게 돼요. 소중한 자녀의 유튜브 시청을 막고 싶으신가요? 운영체제의 호스트 파일을 찾아 유튜브.com을 127.0.0.1로 매핑시켜 놓으면 유튜브 서버를 컴퓨터 안에서 찾다가 커넥션 타임아웃을 맞게 만들 수 있어요. 안 된다, 이 악마야. 어린이 여러분 안심하세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이런 악마짓을 하려면 루트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특정 호스트 이름에 대해서 필터를 걸어 부킹에서 IP를 리턴해주는 코드를 라이브러리로 구현해서 시스템에 넣어 놓을 수 있어요. 리눅스의 라이브러리 중에 libnss_로 시작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네임 서비스 스위치는 이 라이브러리들을 하나씩 로딩해서 약속된 함수들을 호출하는 거거든요. 프리픽스 뒤에 나오는 라이브러리 이름이 네임 서비스 스위치 설정 파일의 이름과 매핑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동적으로 다른 IP를 매핑되게 하고 싶다면 코드로 구현해서 라이브러리로 넣어 놓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 최종 보스는 외부에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에 물어봐서 받아오는 거예요. 앞에 1번 옵션은 대개 시스템 내부의 동작을 컨트롤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보통의 인터넷 커넥션을 위해서는 전화번호부 역할을 하는 외부 서버에게 물어봐야 해요. 전 세계 서버 IP를 호스트 파일에 어떻게 다 담겠어요? 그것도 그거고 특정 도메인과 IP는 알고 보면 등가 교환이 아니에요. 일대 다 매핑인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웹서버는 성능과 로드 밸런싱을 위해 여러 대 컴퓨터에 미러링되어 분산되어 있거든요. 때와 장소에 맞게 IP가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리얼 IP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물어봐야 해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유튜브 IP를 물어보는 쿼리를 DNS 리졸버에게 날려요. DNS 리졸버는 DNS 쿼리를 요청하고 응답받는 서버인데
너님들 컴퓨터 IP 수동으로 넣을 때 항상 같이 넣어야 하는 도메인 서버 IP가 바로 이 DNS 리졸버의 주소인 거예요. 리눅스에서는 etc의 resolve.conf 파일에 이렇게 도메인 네임 서버 IP를 넣어놓죠. 웹서버가 웰노운 포트 80을 기본으로 쓰는 것처럼 DNS 서버는 웰노운 포트 53을 써요. 세상에 수백만 개의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고 수억 명이 인터넷 주소 좀 알려달라고 요청할 텐데 컴퓨터 한 대가 이를 다 처리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계층화되어 있고 여러 번 쿼리를 해야 최종 IP를 얻을 수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도메인 네임은 점으로 구분되는데요. 마지막 닷컴 자리에 해당하는 도메인을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하죠. DNS 리졸버는 맨 처음 루트 서버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루트 서버는 닷컴용 탑 레벨 도메인 서버 주소를 알려줘요. 받은 서버 주소로 다시 물어보면 정말 유튜브.com의 IP를 알고 있는 어토리테이티브 네임 서버 주소를 알려주고 그 어토리테이티브 네임 서버에 물어봐야 최종 IP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한 브라우저에게 드디어 알아낸 IP를 반환하죠. 그런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DNS 리졸버가 얼마나 IP를 힘들게 알아내는지 알 바 아니죠. 그냥 필요한 IP만 빨리 잘 뱉어내면 되죠. 그래서 DNS 리졸버는 클라이언트 요청 하나하나에 대하여 쿼리하지 않고 도메인 네임과 IP 매핑 정보를 캐싱해서 네트워크 부하를 줄이죠. 캐싱된 데이터는 언젠간 날아가잖아요. 도메인 서버가 IP에 대한 응답을 줄 때 이 IP가 유효한 시간을 함께 설정해서 내려줘요. 네트워크 세계에서는 유효 시간을 타임 투 라이브라고 하죠. 이 IP는 60초 후에 자동 복사된다. 사실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레이턴시를 줄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브라우저 레벨에서도 받아온 리소스를 캐싱하고 리눅스 시스템 레벨에서도 도메인 레코드 캐싱을 해요. 이제 브라우저가 유튜브 서버와 커넥션을 맺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갖게 되었으니 지난 편에서 훑은 경로를 타고 서버랑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씨부린 말들이 참말인지 TCP 덤프를 따서 한번 살펴볼까요? TCP 덤프는 네트워크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싸움의 기술이에요.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세계인들이 새끼손가락 걸고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자고 약속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주고받은 데이터를 까보면 누가 약속을 어겼는지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 주고받은 데이터를 로깅한 게 TCP 덤프예요. 이름이 TCP 덤프라고 TCP 세그먼트만 덤프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계층의 데이터를 쌍끌이로 캡처할 수 있는 툴이니 어디 가서 안 되는데 UDP 덤프 떠야 하는데 같은 무식한 소리는 하지 말기로 해요. TCP 덤프가 워낙 강력한 툴인지라 인베디드 리눅스에서도 웬만하면 기본 유틸로 탑재를 하죠. 이렇게 시스템에서 특정 인터페이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을 캡처하려면 -i 옵션을 써요. 특정 IP, 특정 포트 번호, 특정 프로토콜로 필터링해서 필요한 패킷만 덤프를 뜰 수 있지요. 그리고 덤프 뜬 데이터는 -w 옵션 뒤에 파일 이름을 쓰면 잘 저장할 수 있어요. 옵션 조합해서 와이파이를 통해 나가는 데이터 중 UDP 커넥션으로 웰노운 포트 53번 트래픽만 잡으면 와이파이 커넥션 되었을 때 DNS 쿼리를 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덤프를 캡처할 수 있겠죠? 기억하기 귀찮죠? 그냥 I 옵션의 인터페이스 이름, -wd에 저장할 덤프 파일 이름 요렇게 두 개만 기억하세요. 필터는 캡처한 후에 분석할 때 골라서 볼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 네트워크에서 와이어리스 통신을 담당하는 텔레매틱스 모듈이 있어요. LG전자가 세계 마켓쉐어 1등을 하고 있죠. 자동차족 네트워크 안에는 여러 인베디드 컴퓨터가 링크되어 있는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랑 텔레매틱스가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나 브라우저가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주로 관심 있는 트래픽은 인베디드 시스템 내에 있는 인터널 서버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잘 주고 받았는지랑 텔레매틱스를 타고 나가 백엔드 서버와 데이터를 잘 주고 받았는지예요. 이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LO를 넣으면 로컬 호스트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만 로깅할 수 있고 텔레매틱스나 와이파이 같이 외부로 나가는 인터페이스 이름은 시스템에서 설정하기 나름이라 fconfig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지요. 이것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아요. 덤프 사이즈 지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냐라는 호연지기만 가지면 됩니다. 인터페이스로 애니를 설정하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을 캡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대용량 메일로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던져드리면 되는 거예요. Wait, what? 이렇게 뜬 덤프를 메모장에서 열어 분석하려면 쉽지 않겠죠? 우리에겐 네트워크에 피냄새가 나면 바로 가서 다 잡아 먹어버리겠다는 와이어 샤크가 있어요. 와이어 샤크를 구글에 검색합니다. 다운로드합니다. 설치합니다. 설치한 와이어 샤크를 실행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캡처한 덤프 파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봅니다. 끝. 참 쉽죠잉. 장난해? 그럼 함께 덤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타겟에 접속해서 TCP 덤프 명령어로 캡처를 시작한 후 브라우저를 열고 http naver.com을 접속했어요. 페이지 로드가 끝나면 캡처하고 있는 터미널에서 컨트롤 D를 입력하면 캡처를 중지하고 파일이 저장되죠. 이때 DNS 서버 주소로 1.214.6812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네이버.pk 파일을 열었어요. 브라우저가 우선 네이버.com IP를 알아와야겠죠? 아까 시스템의 세컨 DNS 서버가 1.214.68.2로 설정되어 있었으니까 이 DNS 서버에 먼저 커넥션을 맺어서 도메인 쿼리를 하겠죠? 자, 전송 계층에서 배운 신뢰의 아이콘 TCP 커넥션 S3웨이 핸드쉐이크 기억나나요? 신 보내고 신 에크 받고 에크 보내면 커넥션이 맺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 흔적이 있네요. DNS 서버에 웰노운 포트 53번으로 연결을 시도한 게 보이시죠? DNS는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니까 방금 연결된 TCP 커넥션 위에 DNS 쿼리 데이터를 실어보네요.
그리고 여기 응답을 받았네요. 자쿼리에 대한 응답으로 IP 리스트를 얻어왔는데 여기 아까 언급한 TTL 값도 함께 내려온 게 보이시죠? 이제 네이버닷컴 웹서버의 IP를 알았으니 브라우저는 이 IP로 접속을 합니다. 나는 네이버닷컴만 쳤는데 브라우저가 알아서 포트 80으로 접속 시도하죠. 다시 실내에 TCP 커넥션 에크, 그 다음 응용 계층 HTTP get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HTTP 리스폰스를 받았는데 HTML 페이지가 아니라 301 리다이렉션을 받았네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플로우를 따라가다 보면 클라이언트가 진짜 연결 요청을 보냈는지 서버가 진짜 응답을 보냈는지 이런 정황들을 확인하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필터를 잘 조합해서 필요한 패킷들만 보이게 하면 디버깅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는 개뿔. 이슈 나오면 눈 아프고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음. 와이어샷 세팅과 분석 관련 여러 가지 유용한 팁들이 많은데 배움에 목마른 분들은 와이어샷 구루 크리스 그리언님의 유튜브를 추천합니다. 드디어 클로징 할 시간이네요. 에피소드 타이틀은 웹앱의 네트워크였지만 사실 어딘가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죄다 적용할 수 있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기본 개발 상식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우겨볼게요. 뭐 다 아는 내용 같아도 막상 이슈가 나오면 배운 게 잘 안 떠오른다는 게 업계의 정설. 괜찮아요. 너나 나나 하게 발자트. 다음 시간에는 HTTPS가 붙은 웹의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 언젠간 나도 업로드 쿨타임 때문에 처맞지 않아도 되는 워크가 될 수 있겠죠? 제발.